어머니가 나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여기를 딱 잡더라고요. 잡더니 이 뒤통수에 피도 안 마른 놈의 새끼가 도적질부터 먼저 배운다고 얼마나 둘게 많이 몰라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는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에 초등학교 때 목포로 전학을 하게 된다. 그가 다니던 하이도 보통학교는 4년제라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다. 아버지 보고 내가 잠자면서 들으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여기서 이대로 썩기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목포로 오늘 나가자고 나가서 거기서 뭐 장사라도 해갖고 가르치자. 목포로 나올 결심한다는 것은 그 보통 결심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버지가 또 동의를 하시고 그래갖고 결국 목포로 나왔는데 어머니 그가 그런 결정 안 했으면 나는 오늘날 나는 없는 거지. 집과 농토를 다 팔아 목포로 이사 온 후 그의 어머니는 숙박업을 해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목포로 전학 와서도 줄곧 1, 2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목포 북교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1939년 당시 명문으로 꼽히던 목포 상업학교에 진학한다. 이곳에서도 김대중은 일본 학생을 제치고 급장을 맡을 정도로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성장한 아들이 정치의 길을 걸으며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던 7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기나긴 군사 정권이 서막을 올리던 암담했던 시절. 그는 이 시기에 정치적 동지이자 평생의 반려자인 이희호 여사와 결혼을 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3년 목포에서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본격적인 정치의 꿈을 펼치게 된다. 목포는 그를 2차례 당선시켜 전국적인 인물로 키운 곳이다. 국회에 들어간 그는 야당의 명대변인이 됐다. 본회의장에서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해 최장 시간 국회 연설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평생의 라이벌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때부터였다. 1970년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였던 김영삼이 폭탄 선언을 한다. 이른바 40대 기수론이었다. 당시 신민당 총재와 부총재가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지 못하게 되자 40대가 나서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은 대역전 드라마 끝에 33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김영삼을 제치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이때부터 그는 한국 정치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대역전승을 거두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전할 당시 그의 나이 45이었다. 이 젊은 후보는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여당의 박정희 후보와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벌이는 1대1 승부였다. 그는 관권 선거가 난무하는 속에서도 겨우 94만 7천여 표의 차이로 패배했고 이 예상 밖의 접전은 박정희에게 충격이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의 최대 위협자로 떠올랐다. 한 달 후 8대 총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광주에서 목포로 가던 중 도로상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2번째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그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자동차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저쪽서 14톤 트럭이 오더라고요. 어디 우리 차를 보더니 90도 각도로 팍 깎아가지고 맞으면 달라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참 다행히 살라고 우리 운전기사가 팍 속력을 냈어요. 내니까 저 차가 우리를 정면으로 못 받고 뒤에 트렁크를 살짝 받았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양팔에 정맥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다리의 고관절 장애는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겨난 것이다. 집부실을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신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갔던 김대중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일본 땅에서 반유신 운동의 선봉에 섰다. 유신 선포는 바로 총독제로 가는 길이다. 영구 1인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말살하는 것이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함으로 자기는 일본에 남아서 반유신 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 이듬해 그는 워싱턴에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를 만들고 한민통 동경지부를 결성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맞는다.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1973년 8월 8일 동경 팔레스 호텔 복도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된 것이다. 여기서 아마 납치 당했죠. 여기서 이쪽에서 사람이 왔고. 당시 그는 비서진을 동행하지 않았다. 그가 머물던 방 안엔 옷가방과 여권만 남아 있었다. 일본에는 언론사회니까 마스코미가 제일 좋다고. 그리고 마스코미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할 것은 뭐 다 하고 이 진상을 갖다가 뭐 버리게 된다고. 그의 납치 사실은 일본과 미국에 알려지고 미국 정부는 그의 구출 작전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미국 정보기관이 탐지하고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와서 못 죽게 막아서 살았어요. 납치된 지 5일 만인 8월 13일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상처난 얼굴, 묶였던 자국이 선명한 손목과 발목은 그가 겪은 고초를 짐작하게 했다. 제가 일본서 73년 8월에 납치돼서 구사일정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둘째 자식이 그때 군대에 ROTC 가서 있었는데 휴가를 갖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제 앞에서 그냥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혼자 이 나라 책임 다 맡았냐. 왜 그렇게 맨날 고생하고 험한 길만 가시냐고. 우리들이 보기에 너무도 가장 가슴 아프고 말이지.